물속에서 내 몸을 감싸던 뜨거운 물줄기는 오히려 얼음처럼 차게 느껴졌다. 몇 년을 함께한 사람이 날 이렇게 무너뜨릴 줄은 몰랐다. 함께 그렸던 미래는 조각난 유리처럼 바닥에 흩어졌고 그 속에 비치는 그녀의 얼굴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 한편이 공허하게 얼어붙었다. 결혼식이 몇 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내 머릿속은 오직 하나의 생각으로 가득했다. 다시는 그녀를 마주치지 않게 만드는 것, 어떻게든 사라지게 하는 것. 나는 샤워기 아래서 조용히 울었다. 겉으로는 뜨거운 물에 젖어 있었지만 속으로는 김보라를 위해, 아니, 나 자신을 위해 울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믿고 싶었던 사람, 내 마지막 사랑, 초등학교 3학년, 내 인생을 꼬이게 만든 그날부터 모든 게 뒤틀리기 시작했었다. 그때 내 친구였던 박지훈, 그는 마치 나를 망가뜨리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같았다. 나는 항상 열심히 공부했고 반면에 그는 늘 책상에 팔을 얹고 딴청을 부렸다. 그러던 어느 오후 철자 테스트 중 그가 내 답을 베끼려 했고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 결과 그는 낙제했고 담임인 김태연 선생님은 그에게 제대로 공부하면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그 말은 칭찬이 아니라 그의 자존심에 날린 첫 비수였다. 그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교실을 박차고 나갔고 나를 향한 분노로 다시 돌아왔다. 나를 무시했다고 그렇게 믿었던 거다. 나는 그 반에서 제일 작은 아이였고 그는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다. 나보다 가진 것도 많았다. 집안 형편도 외모도 인기도 모두 그의 것이었지만 단 하나, 나는 똑똑했다. 그래서였을까? 그는 나를 싸움으로 도발했고 나는 조용히 말했다. 내가 이길 수는 있겠지만 내 코를 부숴볼 작정이라면 각오는 해. 그 말에 그는 나를 싸울 가치도 없는 인간이라며 조롱했다. 누구나 너를 실패자라고 생각해. 그의 말은 아직도 내 귓가에 남아있다.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들은 말이 아니었기에 더 그랬을 것이다. 유치원 시절부터 내 여자친구였던 김보라를 며칠 후 그는 일부러 내 앞에서 빼앗았다. 그는 비웃으며 내게 정말 김보라를 좋아하냐고 물었고 물 마시는 곳으로 나를 데려가서는 그 앞에서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 순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섰다. 눈물이 나기 전에 도망쳤다. 버스를 타지 않고 걸어서 집까지 갔다. 발자국마다 울컥거림이 배어 있었고 집에 도착해서는 언니에게 모든 걸 털어놨다. 하지만 돌아온 말은 너무나 냉정했다. 왜 아무 여자도 너보단 박지훈을 택할까? 잘생기고 키도 크니까 당연한 거 아냐? 언니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엄마는 더 큰 말로 내 마음의 못을 박았다. 박지훈처럼 안 생긴 걸 인정해. 그래야 내가 덜 아프지. 그날 이후 나는 깨달았다. 나는 누구의 첫 번째 선택이 아니었다. 기껏해야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 그건 아이에게 너무 가혹한 진시였고 나는 그 순간부터 스스로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했다. 김보라에 대한 사랑도, 언니에 대한 신뢰도, 그리고 엄마에 대한 마지막 애정도 그날로 끝이었다. 부모님은 결국 이혼했고 나는 아버지와 살고 싶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늘 내 언니만 데리고 외출했고 나는 늘 그림자처럼 집에 남겨졌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더니 그는 조용히 말했다. 넌 내 친아들이 아니야. 그 순간 내가 왜 항상 외부인처럼 느꼈는지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충격은 깊었고 엄마에게 물었지만 그녀는 입을 다물었고 내가 더 묻자 손이 먼저 날아왔다. 감정은 사라졌고 나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다. 울지 못했고 소리도 지르지 못했다. 그저 모든 걸 이겨내겠다고, 나만의 인생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다짐할 뿐이었다. 시간이 흘러 나는 이수진을 만났고 그녀와 결혼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 상처들은 여전히 내 마음속에 박혀 있었고 나는 다시는 어떤 여자도 믿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김보라의 그림자를 벗어나기 위해 나는 책 속으로 숨었다.
현실보다 더 선명한 세계가 거기에 있었고 나는 스파이나 우주비행사가 되어 내가 가지 못했던 인생을 대리로 살아갔다. 현실은 그 어떤 모험보다 따분했고 그래서 나는 고전 문학에 빠져들었다. 사전을 곁에 두고 낯선 단어들과 씨름하며 언어의 숲을 헤매는 것이 내 유일한 위로였다. 어린 시절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책 속의 길을 잃었던 그 시간들이었다. 그렇게 나는 지역 커뮤니티 대학에서 고전 문학을 가르치게 되었고 때때로 만화책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강의도 했다. 내 석사 논문은 아이들이 읽는 만화가 도덕적 시각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4년제 대학의 문은 내게 열리지 않았다. 한편 김보라는 박지훈과 함께 떠났다가 금세 버려졌고 다시 내게 돌아오려 했지만 나는 이미 그녀와의 모든 대화를 마음속에서 지워버린 후였다. 4학년 그해 나는 다시는 그녀에게 말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으니까. 이수진과 함께 다니던 학교에서도 박지훈은 늘 그 자리에 있었다. 그녀가 그와 함께 걷고 있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물론 그는 2주 만에 그녀를 차버렸고 그녀는 상처 입은 마음으로 내게 돌아왔지만 나는 쓴웃음밖에 지을 수 없었다. 같은 일이 반복될 뿐이었다. 6학년 생일 파티 나는 아이스크림 가게를 빌려 친구들을 초대했지만 박지훈만은 제외했다. 그런데도 그는 나타났고 또다시 누군가를 데려갔다. 이번엔 박현시. 그는 나중에 내 어깨에 기대어 울며 말했다. 그가 그녀 마음을 부쉈어. 나는 이제 그의 패턴을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동기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며 한영외고라는 특목고에 다녔고 그곳에서 새로운 인연 이수빈을 만났다. 박지훈과 멀어졌다고 생각했지만 착각이었다. 내가 이수빈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을 때 그녀는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이미 박지훈과 사귀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아버지는 부유한 치과의사였고 그 빈자리를 고급 자동차와 명품으로 채워주었다. 반면 나는 늘 입던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교통수단은 버스가 전부였다. 포르쉐를 타는 남자가 왜 여학생들에게 인기가 있는지 자주 궁금했지만 누구도 그 이유를 말해주지 않았다. 15살에 나는 정지윤과 사귀기 시작했다. 그녀는 내가 처음으로 완전히 믿고 맡긴 사람이었다. 그리고 16살 나는 그녀를 아이스잉크에 데려갔고 그곳에서 우연히 박지훈과 다시 마주쳤다. 우리는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정지윤은 아이스링크 위에서 웃었고 나는 그녀가 웃을 수 있도록 일부러 넘어지기까지 했을 정도였다. 하지만 그 순간 박지훈이 스케이트를 타고 우리 옆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습관처럼, 아니 본능처럼 정지윤에게 가볍게 눈짓을 던졌다. 내가 보기엔 분명한 플러팅이었다. 그가 뭔가 더 하려 했다면 나는 주저하지 않았을 것이다. 결과가 어찌됐든 두려울 게 없었다. 하지만 내 표정에 서린 경고를 읽은 그는 조용히 뒤로 물러났고 다시 잠보니를 타고 얼음 위를 정리하러 떠났다. 아마 알았던 거겠지. 거기서 또 싸움을 벌였다간 그 알바도 잃게 될 거란 걸. 그 시절 모든 여자들은 그에게 끌렸다. 잘생긴 얼굴에 능청스러운 말투, 그리고 아버지 덕에 풍족한 배경. 나는 그에게 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나는 늘 단 한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만 최선을 다하려 했고 정지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는 손을 꼭 잡고 얼어붙은 골목을 조심스럽게 건너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한 대의 차량이 미끄러져 우리 쪽으로 돌진했다. 나는 피할 수 있었지만 망설임 없이 그녀를 내 등 뒤로 밀어냈다. 그 순간 차가 내 몸을 그대로 덮쳤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팔과 다리는 석고에 쌓여 있었고 통증이 온몸을 갈라놓을 듯 했다. 나는 그래도 그녀가 무사하다는 것만으로 감사했다. 이틀 동안 병원에 있는 동안 정지윤은 2번 나를 찾아왔다. 그때 나는 스스로를 영웅처럼 느꼈다.
그리고 순진하게도 여자라면 누구나 영웅을 사랑할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그녀는 나를 향해 말했다. 왜 그렇게 늦게 피했어? 너도 다치지 않았어야지. 나는 나보다 그녀의 안전이 더 중요했다고 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이후 몇 주 동안 목발에 의지하며 정지윤을 데려 영화도 보러 갔지만 그녀는 내 옆에 있다는 걸 부끄러워하는 듯 보였다. 다음 주 토요일 그녀는 감기에 걸렸다며 영화를 가지 못한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그녀를 위해 델리에서 치킨 수프를 사서 조심스레 그녀의 집으로 향했다. 목발을 짚으며 그녀의 집 계단 앞에 섰을 때 정지윤은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새로 세팅한 머리에 화장까지 완벽히 마친 채 반짝이는 프로무 드레스를 입고 그녀는 내 모습을 보자마자 경악했다. 그리고는 소리쳤다. 당장 가. 그 순간 박지훈이 턱시도를 입고 나타났고 나는 모든 것을 알아차렸다. 참을 수 없었다. 손에 들고 있던 치킨 수프를 그녀의 머리 위에 그대로 부었다. 따뜻한 국물이 그녀의 얼굴과 드레스를 타고 흘러내렸고 그녀는 비명을 질렀다. 박지훈은 나에게 주먹을 날렸지만 나는 너무 화가 나 있었기에 고통조차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목발을 휘둘러 그를 밀쳐냈고 한쪽 무릎을 향해 강하게 걷어찼다. 나는 도망쳤다. 눈물인지 분노인지도 모른 채 무너져 내리는 심장을 안고 정지훈을 구해준 대가로 영원한 사랑을 기대하진 않았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배신당할 줄은 몰랐다. 그 후 우리는 같은 학교에 있었지만 단 한마디 말도 나누지 않았다. 내 삶은 다시 차가운 현실로 돌아왔고 지역대학에 진학한 나는 여전히 가족들과 함께 살 수밖에 없었다. 박지훈은 부유한 파티 학교로 떠났지만 나는 그동안 15cm나 자랐다. 그는 여전히 키가 컸지만 이제 나는 더 이상 작은 아이가 아니었다. 책은 나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었다. 정신과 치료보다 훨씬 저렴했고 무엇보다 안전했다. 대학 도서관에서 일하던 어느 날 그녀를 만났다. 수진. 나보다 2학년 아래였고 사람들은 그녀를 수지 큐라고 불렀다. 우리는 문학과 삶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카프카와 시간의 본질에 대해 토론하던 어느 날 나는 무심코 말했다. 너한테 키스해도 돼? 그리고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릴 새도 없이 우리의 입술은 맞닿았다. 순간 나는 잃어버렸던 감정을 되찾은 듯 했다. 신뢰, 따뜻함, 그리고 설렘. 이번에는 확신할 수 있었다. 수진만큼은 박지훈에게 빼앗기지 않을 거라는 걸. 우리는 9월부터 크리스마스까지 데이트를 했고 그 시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운 계절이었다. 내가 그토록 낯설었던 행복이란 감정을 그녀는 아주 자연스럽게 내게 안겨주었다. 나는 그녀를 가족에게 소개했다. 하지만 내 엄마는 한 번도 격려해 본 적 없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수진을 훑어보며 이렇게 말했다. 얘가 내 여자친구라고? 참 예쁘다. 내가 이런 애를 만날 수 있을 줄 몰랐네. 이어 어이없다는 듯 수진에게 물었다. 너는 왜 이 아이를 좋아하니? 수진은 내 손을 꼭 잡으며 조용히 말했다. 그는 귀엽고 거짓말하지 않으니까요. 그를 믿을 수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울음을 참느라 숨을 삼켜야 했다. 엄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지만 나는 알았다. 그날 이후로 그녀의 말보다 수진의 손길이 나를 더 진실되게 만들어준다는 걸. 우리는 둘 다 신뢰 없는 가정에서 자랐다. 아버지는 반복된 외도로 우리 가족을 떠났고 수진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였다. 그런 비슷한 상처들이 우리를 묶어주었다. 우리는 알고 있었다. 사랑은 신뢰 없이는 절대 자라지 못한다는 걸. 그런 사랑은 결국 환상일 뿐이라는 걸. 그러던 추석 방학, 나는 치킨 샌드위치를 먹으며 책에 빠져 있었다. 그때 갑자기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야, 실패자. 박지훈이 친구들과 함께 내 앞에 나타났다. 그는 비웃으며 말했다.
너 여자 생겼다며? 진짜야? 어차피 내가 뺏을 거야. 나는 차분히 말했다. 난 그녀와 결혼할 거야. 내가 그걸 방해할 수는 없어. 그는 코웃음을 쳤다. 이 세상에 가난하고 못생긴 실패자랑 살 여자가 있을까?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미 너를 싫어하는 여자를 찾았거든. 이름이 뭐야? 그가 물었고 나는 말했다. 수진. 그 순간 수진이 조용히 그의 뒤에서 다가오더니 아무 말 없이 박지훈의 얼굴을 후려쳤다. 전현이라고? 너 제정신이야? 그녀는 내 옆에 와서 앉으며 말했다. 넌 우리 아빠만큼이나 멍청한 놈이야. 그날 이후로 박지훈은 더 이상 우리 사이를 방해하지 못했다. 그리고 나는 그를 처음으로 조금 안쓰럽게 느꼈다. 이 깨져버린 가족의 불균형은 결국 그의 내면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다. 처음엔 믿기 어려웠다. 언제나 사람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던 그였기에 이런 식으로 무너질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으니까. 박지훈은 관계를 시작하는 데는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지만 정작 그것을 오래 지켜낼 줄은 몰랐다. 그는 타오르는 불꽃을 사랑했지만 그 불꽃이 사그라질 틈도 주지 않았다. 결국 누구도 바람을 피우는 남편을 원하지 않았다. 아무리 매력적이고 가진 것이 많다 한들 말이다. 더구나 박지훈이 암호화폐 열풍이 막 시작되던 시절 남들보다 먼저 투자해 엄청난 수익을 올렸다는 사실은 나를 씁쓸하게 만들었다. 그는 그 이야기를 추석 모임에서 거리낌 없이 자랑했고 마치 자신의 과거 모든 실수를 보상이라도 받았다는 듯 의기양양해 보였다. 나는 조용히 웃으며 수진의 손을 잡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서늘했다. 어쩌면 그의 죽음조차 나를 향한 마지막 화살 같았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나는 종종 그가 어딘가에서 나를 비웃으며 바라보고 있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마치 내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던 상처를 건드리며 그의 유령이 미소 짓는 듯 했다. 물론 그런 말도 안 되는 상상을 수진에게는 하지 않았다. 세상 누구보다 그녀만큼은 나를 믿어줬으니까. 요즘은 내 스탠다드 푸들, 마타가 내 가장 절친한 친구이자 말 그대로 내 작은 인생 조력자다. 마타는 따뜻하고 영리하며 놀라울 정도로 감정에 민감하다. 나는 그녀를 개인 탐정 마타라고 부르곤 한다. 사람들은 가끔 신과 대화한다고 말하지만 나는 진심으로 마타의 눈빛에 귀를 기울인다. 그녀는 언젠가 나를 수진의 남자친구였던 사람의 집 앞으로 이끌었고 당시에는 단순한 산책으로 여겼지만 지금 생각하면 많은 의미가 있었던 걸지도 모른다. 우리는 60대가 훌쩍 넘은 지금까지도 함께였고 40년 넘게 결혼 생활을 이어오고 있다. 그래서 그녀가 나를 속일 거란 생각은 터무니없다고 여겼다. 하지만 몇 년 전 동네의 매력적인 이웃 형제와의 어색한 순간, 그리고 개인 트레이너와의 과도한 친밀함 같은 일들이 겹치며 내 마음은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물론 나는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했고 스스로의 의심을 편집증이라 여기며 마음을 다잡았다. 수진의 중학교 시절 가장 친한 친구였던 이는 정말 매혹적인 여자였다. 그녀는 원하는 남자를 거절당한 적이 없었고 존재만으로도 눈에 띄었다. 안타깝게도 리는 30년 전 에이즈로 세상을 떠났고 나는 그의 일이 수진을 더 깊이 나에게 묶어두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삶에 대한 두려움과 상실이 그녀를 더 단단하게 만든 것 같았다. 수진은 내 엉덩이 수술 후 정성껏 나를 돌보았고 나는 그녀의 무릎 수술 후 그녀 곁에 있었다. 그건 누가 보기에 로맨틱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진정한 사랑의 형태였다. 우리는 함께 지역 커뮤니티 대학에서 영문학을 가르쳤고 은퇴한 지금은 나는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학습을 도우며 입시 상담도 하고 있다. 매주 마타와 함께 지역 요양원을 방문하면서 그곳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하루를 보낸다. 대부분은 자신이 사랑했던 반려동물에 대한 추억이고 나는 그 기억들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고 있기에 더욱 귀 기울여 듣는다.
마타가 특히 친근하게 다가가는 어르신이 있다면 나는 그것을 일종의 신호처럼 받아들이기도 한다. 그녀는 뭔가를 느낄 줄 아는 게다. 마타는 수진을 제외하면 내가 평생 만난 이들 중 가장 자비롭고 따뜻한 존재다. 은퇴 후 여유가 생긴 나는 갱스터 영화를 보는데 푹 빠졌다. 대부 시즌은 거의 대사를 외울 정도이고 특히 1편과 2편은 예술이라 느낀다. 3편은 실망스러워서 겨우 20번만 봤다. 반면 수지는 로맨스 소설에 빠져 있었다. 그녀는 이제 중년 여성을 사랑하게 된 젊은 남자의 이야기를 직접 쓰고 싶어 했다. 내가 그거 자전소설 아냐? 하고 웃으며 물었지만 그녀는 웃지 않았다. 오히려 젊은 남자를 연구할 필요가 있어라고 장난스럽게 말했지만 나는 왠지 모르게 그 말이 껄끄럽게 느껴졌다. 농담으로 넘기기엔 그녀의 눈빛이 진지했으니까. 그래도 나는 지금도 수진을 볼 때면 18살 그 소녀가 보인다. 나에게 그녀는 여전히 아름답다. 남들이 보기엔 그저 60대 중반의 평범한 여성일지 몰라도 내 눈엔 그렇지 않았다. 6개월 전 그녀의 오빠 박지훈이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원인은 질투심 많은 남편이 아니라 신장병이었다. 오히려 나는 그 사람에게 그런 연약한 부분이 있었단 말인가? 하고 놀랐다. 그가 떠난 후 수지는 그를 너무도 애틋하게 회상하기 시작했다. 마치 지금껏 그를 그리워해왔다는 듯한 말투였다. 나는 그 변화가 낯설고 불편했다. 오랫동안 박지훈을 미워했던 그녀가 그의 죽음 이후에야 그렇게 존경심을 표현한다는 것은 어떤 심리일까? 더 놀라운 건 박지훈이 암호화폐 수익의 상당 부분을 수진에게 남기고 떠났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수진의 태도엔 묘한 변화가 감돌기 시작했다. 수진은 이성훈이라는 젊고 잘생긴 변호사를 고용해 상속세를 처리하게 했다. 우리 가족의 오랜 법률 친구가 은퇴하면서 대신 고용된 인물이었는데 그는 매끄러운 말솜씨와 매력적인 외모로 금세 수진의 신뢰를 얻었다. 나는 그가 이탈리아어로 무언가를 속삭일 때마다 왠지 불편했다. 내 아버지는 진중하고 윤리적인 사람이었고 내게 늘 조심하라고 경고했던 직업군이 바로 변호사였다. 혈연은 아니었지만 그분은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었다. 그의 죽음 이후 나는 아직도 가끔 눈물이 흔다. 어릴 적 아버지가 내 동생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10만 원을 주었고 나는 그날의 소외감을 잊지 못한다. 그 작은 기억 하나가 나를 얼마나 외롭게 만들었는지 지금도 생생하다. 그 이후로 나는 종종 나는 누구에게도 진심으로 받아들여진 적이 없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잠을 설쳤다. 나는 미친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이 내가 미치게 될 수도 있었던 날들을 만들었던 건 사실이다. 누군가는 말한다. 당신을 죽이지 않은 고통은 당신을 강하게 만든다. 그렇다면 지금의 나는 거의 불사의 존재가 아닐까. 이성훈의 책상 위에는 모델처럼 보이는 아내의 사진이 놓여 있었고 사무실은 고급차 포스터들로 장식돼 있었다. 모든 게 다 잘 짜인 인생처럼 보였지만 나는 그 속에 숨겨진 불안을 읽을 수 있었다. 그건 어쩌면 예전에 박지훈에게서도 봤던 바로 그 눈빛과 닮아 있었다. 내 꿈은 어쩌면 너무도 단순한 것이라 누군가에겐 시시하게 들릴 수도 있다. 화려한 포르쉐나 이국적인 섬도 아니었다. 나는 그냥 수진과 함께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해변에 나란히 누워 얼굴에 스치는 바닷바람을 느끼며 가끔은 손끝에 닿는 차가운 음료를 나누는 그런 오후를 꿈꿨다. 내게는 그저 오래된 BMW 한 대만으로도 충분했고 반응 속도가 예전 같지 않더라도 아직 길 위에서 자유를 느낄 수 있었다. 나이 든다는 건 어쩌면 그렇게 속도보다는 방향을 택하는 일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세월은 늘 뭔가를 앗아간다. 우리가 점점 더 나이 들어가며 가장 뼈아프게 체감하게 된 건 사랑하는 이들과의 작별이 일상이 되었다는 사실이었다. 수지는 그 상시의 감정에 유독 약했다.
그녀의 소중한 친구 지윤이 세상을 떠난 이후 어느 날 아침 그녀가 그 사실을 잠깐 잊었던 순간이 있었다. 기억을 되짚은 그녀는 스스로에게 무너져 버렸다. 그날 밤 그녀는 조용히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흐느꼈고 나는 어떤 말로도 그녀의 불안을 덜어줄 수 없었다. 수지는 예전부터 모험적인 삶을 동경해왔다. 그래서일까 그녀는 어느 날 옛날 유행가를 흥얼거리며 남은 삶은 즐겨야 하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그냥 기분 전환이라 여겼다. 하지만 형에게서 물려받은 상속금을 받고 그녀는 예전 같지 않은 결정을 내리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바뀐 건 자동차였다. 중고지만 깨끗했던 토요타를 밝은 빨간색 컨버터블 포르쉐로 바꾸었다. 내가 이럴 자격은 있잖아.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나는 더 부드럽고 덜 튀는 은색 메르세데스를 제안했지만 그녀는 웃으며 그건 노인차잖아 라고 잘라 말했다. 이후로 그녀는 연달아 여러 미용 시술을 받기 시작했다. 나는 그런 변화들을 응원하고 싶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녀의 얼굴에서 익숙한 표정을 찾기 어려워졌다. 내가 사랑했던 세월의 주름조차 따뜻하게 보이던 그 모습은 점점 낯설어졌고 나는 속으로 질문했다. 다음에 떠날 사람은 혹시 나일까? 그 두려움은 점점 자라났고 어느 날은 밤이 깊어도 잠들지 못할 정도였다. 수지는 최근 들어 신체적 거리감도 함께 만들었다. 가까이 다가가려는 나를 이유를 대며 점점 더 자주 피했다. 피곤해서, 스트레스 때문에, 감정적으로 준비가 안 되어서. 그 핑계들은 마치 가시덤불처럼 엉겨붙었다. 특히 지난 6개월간 그녀는 산책을 나가기 전마다 헤어와 메이크업에 꼬박한 시간을 들였다. 요가복을 입은 그녀는 강아지를 데리고 동네를 돌아다녔고 집으로 돌아올 땐 피곤한 얼굴로 웃어 보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강아지 마타는 그다지 지친 기색이 없었다. 우리 동네는 단순한 구조라 산책길도 길게 뻗은 하나의 길로 되어 있다. 나는 수진이 산책 중 몇몇 특정한 집 앞에서만 유난히 관심을 보인다는 걸 눈치챘다. 내 동생의 집, 아들의 집, 거기 계단은 마치 그녀에게 익숙한 언덕처럼 가볍게 오르내렸지만 생소한 집 앞에선 절대 멈추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흐린 날 오후, 수진이 미용실 예약 때문에 외출할 동안 내가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나섰고 우연히 그녀가 늘 피하던 그 낯선 집으로 성큼성큼 들어서는 모습을 보았다. 그 순간 나는 그 주소를 뇌리에 깊이 새겨두었다. 아무 일도 아니기를 바랐지만 내 직감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나는 그녀에게 정면으로 묻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수지는 평소에도 사적인 일에 대해선 말을 아꼈고 그녀의 휴대폰은 늘 잠금되어 있었다. 통화 기록을 봐도 의심스러운 흔적은 없었다. 약국, 병원, 가족, 변호사, 그녀는 단단했다. 그래서 나는 다른 방법을 선택했다. 그날 밤 나는 벽난로 앞에 소주 2잔을 따르고 김광석의 노래를 조용히 틀어두었다. 잔잔한 기타 소리에 마음을 다독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요즘 조금 멀게 느껴져. 우리 괜찮은 거야? 수지는 소주잔을 들었다가 한 모금 마신 뒤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그냥 상속 문제 때문에 그래. 요즘 너무 복잡해.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입맞춤을 시도했지만 그녀는 재빨리 몸을 뒤로 뺐다. 왜 자꾸 날 몰아붙여? 나 지금 그런 기분 아냐? 그 말에 내 안에서 뭔가 무너져 내렸다. 이제 나는 진실을 직접 대면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그래서 애플 에어태그를 사서 마타의 목걸이에 조용히 부착했다. 이틀 뒤 나는 수진에게 산책을 나가라고 말했고 그녀보다 20분 뒤에 출발해 그녀의 위치를 앱으로 확인했다. 그런데 지도에는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았다. 그녀는 추적기를 제거하고 숨겼던 것이다. 수진이 한 수위였다. 그러나 나는 멈추지 않았다.
나는 그날 기억해둔 집으로 조심히 다가갔다. 발끝으로 조심스럽게 문 앞에 섰고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텅 빈 거실, 아무도 없어 보였다. 그런데 마타의 짖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가 뛰어오고 있었다. 나는 반가움에 목소리를 높이려는 순간 수진과 그녀의 변호사 이성훈이 방 안에서 함께 있는 걸 보고 말았다. 그 순간 시간은 멈췄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나는 손에 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무릎을 꿇고 우편함을 통해 외쳤다. 그녀는 내가 가져. 이혼해. 하지만 내 강아지는 건드리지 마. 아니면 문 부숴버릴 거야. 슬라이딩 도어가 잠깐 열렸고 마타는 나에게로 달려와 품에 안겼다. 그 따뜻함에 나는 무너졌다. 하지만 동시에 이성훈에게 반드시 복수하겠다는 결심을 다졌다. 나는 SUV에 짐을 실었고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며칠만 내 집에 있어도 될까? 그리고 이유는 묻지 마. 그리고 또 한 번 울었다. 결혼의 종말, 내 순진함, 그리고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 나는 수진이 어떻게 그녀의 아버지로부터 집을 상속받았는지 따지고 싶지도 않았다. 어차피 그 집은 이제 그녀의 것이고 나는 더 이상 그 공간에 머무를 이유도 없었다. 그런데 그녀가 집에 돌아왔다. 왜? 나는 씁쓸하게 웃으며 물었다. 그녀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솔직히 말할게. 나 이제 60이고 고혈압에 당뇨도 있어. 내가 얼마나 더 살지 누가 알아? 이제 나 부자가 됐고 너랑 이 남은 시간을 낭비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 나한테는 더 나은 사람이 어울려. 이제야 그럴 여유가 생긴 거야. 그 말은 마치 얼음 조각처럼 내 가슴 속에 박혀들었다. 배신이란 말로는 부족할 만큼 그 말은 내 중심을 산산이 부수었다. 반박하고 싶었다. 아니야, 그건 내 착각이야. 라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 순간엔 이상하리만치 조용해졌다. 아무리 되뇌어봐도 그녀의 말은 어딘가 사실처럼 들렸다. 나는 마른 침을 삼켰고 가장 알고 싶지 않았던 질문을 던졌다. 결혼 중에 다른 남자들 몇 명 있었어? 4명. 그녀는 숨도 쉬지 않고 답했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다. 부끄러워. 그 순간 나는 그녀가 그녀의 형처럼 변했다는 걸 받아들여야 했다. 속이고 배신하고 그리고 그 사실을 후회하는 기색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녀는 칼날을 한 번 더 내게 들이밀었다. 그래도 적어도 나는 내 아버지가 누군지는 알아.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바보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그러는 건 나 자신에게도 상처가 될 뿐이었다. 상처 위에 상처를 얹고 싶지 않았다. 나는 이를 악물고 다시 물었다. 너네 새로운 남자, 내가 가진 거 다 얻고 나면 얼마나 더 버틸 것 같아?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해. 그녀는 마치 스스로에게 다짐이라도 하듯 굳은 눈으로 말했다. 나는 더 이상 무너질 곳조차 없는 듯한 허물을 느꼈다. 나는 단지 아내를 잃은 게 아니었다. 수십 년 동안 믿어왔던 진심과 충실은 언젠가는 보답받는다는 인생의 원칙 자체가 무너졌다. 젊었을 때 나는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으려 노력했다. 누군가의 남편이라는 자리는 내게 무게감이었다. 하지만 돌아보면 그런 선택이 나만 바보로 만든 것 같았다. 사람들은 종종 거짓말로도 속임수로도 잘 살아간다. 아무 일 없이 아무런 벌도 없이. 하지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되고 싶지도 않았다. 수지는 그걸 알고 있었다. 캠퍼스에서 내가 30m 앞을 지나가는 예쁜 학생에게 눈길을 줄 때조차 그녀는 단번에 눈치챘다. 나는 감정을 숨기는데 익숙하지 않았고 수지는 그걸 꿰뚫는 눈을 가졌다. 그래서 만약 내가 한 번이라도 딴짓을 했더라면 그녀는 분명 알았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아마도 무릎을 꿇고 고백했을 것이다. 용서를 빌며 나 자신을 부끄러워했을 것이다. 나는 그녀를 향한 믿음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그 믿음이 얼마나 쉽게 깨질 수 있는지를 처음으로 실감했다. 그리고 무너진 믿음 위에서 나는 또 다른 진실을 목격했다. 그녀의 자녀들이 어머니를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가려 할 때마다 수지는 상속에서 제외하겠다는 위협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남자가 그녀를 떠나고 나면 그녀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을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마침내 움직였다. 변호사 협회에 불만을 접수하고 그 남자를 상대로 직무태만에 따른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보험금은 내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했다. 나는 그 돈으로 조용한 콘도 하나를 샀고 그는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던 삶에 아주 작지만 확실한 복수가 완성되었다. 그 후로 나는 매일 단지 내 체육관을 찾았다. 처음에는 관절을 위한 운동이었지만 어느새 내 습관이 되었다. 나는 대머리를 감추지 않기로 했다. 가발은 나답지 않았다. 여전히 관절염은 나를 괴롭혔지만 체중은 줄었고 몸은 조금씩 강해졌다. 마타와 함께 공동 수영장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나는 햇볕과 개의 순수한 눈빛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를 새삼 깨달았다. 마타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시선을 받았고 나는 그런 그녀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신부님의 두 번째 소개에서 행운을 만났다. 이름은 지연, 50대 초반의 과부였고 처음 나눈 대화는 무릎 통증에 관한 것이었다. 통증 완화제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했다. 대학 시절 문학을 두고 열변을 토하던 나에게 무릎 관절약이 대화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다. 하지만 그건 뜻밖에도 따뜻하고 인간적인 연결의 시작이었다. 다행히 우리 둘 다 재혼이나 동거를 원하지 않았다. 사랑도 삶도 지금은 너무나 소중해서 서로를 소유하거나 얽매이고 싶지 않았다. 그 점이 내게는 무엇보다 안도감이 되었다. 비록 신체적인 제약은 있었지만 우리는 서로의 동반자로서 조용한 일상을 함께 누렸다. 친밀한 순간이 끝나면 우리는 각자의 아파트로 돌아갔고 그 작별은 언제나 조금은 어색하고 조용했다. 나는 지연에게 소주를 소개했고 우리는 때때로 10대처럼 자유롭고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시간을 보냈다. 광적인 사랑은 아니었지만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따스한 동행이 우리 관계를 이끌었다. 나이 들며 싱글바나 온라인 데이팅에서 어색한 상황을 마주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다행이었다. 60대의 남성이 젊은 파트너를 찾습니다라는 문장을 상상해보는 것만으로도 민망하고 괴로웠으니까. 한편 내 전 아내와 그녀의 애인에 대한 소식은 차디찬 바람처럼 들려왔다. 그들은 유럽을 돌며 몇 달을 함께 지냈고 그는 그녀에게 제네시스를 사게 했으며 스위스 롤렉스 매장에서 금 시계를 선물 받았다. 결국 그는 그녀에게 스위스 투자 사업을 권유했고 그것이 전부 사기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그녀는 빈털터리 상태로 낯선 제네바 거리 한복판에 남겨졌다. 그는 그녀의 돈을 모두 훔쳐 아내에게 돌아갔고 수지는 철저히 버려졌다. 아이들은 여전히 그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진실을 알려주었다. 만약 내가 더 나은 사람이었다면 안타까워했을지도 모르지만 나는 그 아이러니에 피식 웃을 수밖에 없었다. 그토록 고집스럽게 진실을 외면하던 그녀가 결국 그런 방식으로 무너졌다는 사실은 내 마음속 상처를 다시 떠올리게 했다. 오래 사랑한 사람을 잊는 건 쉽지 않다. 하지만 나는 조금씩 감정을 정리하며 앞으로 걸어가려 애쓰고 있었다. 더 이상 나는 복수를 꿈꾸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응징보다도 혹독한 대가를 치른 셈이었다. 이건 카르마라 불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조차 정직하지 못한 이가 마주하는 필연적인 붕괴였다. 결국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비틀즈의 오래된 노래처럼 그녀는 그 단순한 진실을 끝내 무시했다. 며칠 후 수진이 내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내가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걸 모르는 듯 했다. 내가 정신을 차렸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녀는 영원한 사랑을 이야기했지만 나는 지난 한 해 동안 그녀가 저질렀던 일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가 한 번의 실수로 이렇게 될 필요는 없잖아. 라고 말하는 그녀에게 나는 웃으며 되물었다. 그럼 내가 생각하는 큰 실수는 뭔데? 그녀는 우리가 결혼 생활을 회복할 수 있을지 물었고 나는 덤덤히 말했다. 우린 이제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야. 그 순간 내게 장난기 어린 생각이 스쳤다. 만약 $25,000 수표를 보내면 다시 고려해 볼게.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사랑을 그렇게 돈으로 증명해야 하는 거야?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럼 55,000은 어때? 결국 그녀는 모든 돈을 잃었다고 고백했다. 난 말하고 싶은 독설 몇 마디를 꾹 참았다. 대신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나이든 바보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어. 그녀는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값을 빌려달라고 했지만 나는 마음을 접었다. 지난 수년의 대가로 나는 그 어떤 돈도 그녀에게 다시 주지 않기로 결심했다. 결국 나는 $1,000만 보내며 마지막 인사를 남겼다. 이건 대출도 선물도 아니야. 다시는 나에게 연락하지 않게 하기 위해 보내는 돈이야. 그리고 나는 그녀의 연락처를 모두 차단했다. 이제 나는 지연과 함께 조금 더 조용하고 안정된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나보다 젊고 활기찼으며 무엇보다 따뜻한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다. 나는 마침내 깨달았다. 어떤 상처도 어떤 배신도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아플지언정 다시 걸어 나아갈 수 있다. 진짜 사랑은 돈으로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쌓아가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때로는 자신을 놓아줄 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도.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